만약에 우리 학생이 중학교에 무난하게 A를 받았던 학생이지만 100점을 받지 못하였던 사유가 실수, 덤벙거림, 이건 다 아는 건데 이제 이런 말이 좀 반복되는 학생들은 고등에 갔을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평소에 타입이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 오히려 조금 면학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어 있고 조금 열심히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습 태도와 그동안의 시험 결과 성과를 내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고 고교 선택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수능과 또 내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번 가을부터 어떤 공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능 영어라고 한다면 90점부터 100점까지를 이제 1등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신의 90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성실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지금 수능 난이도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 6월에 실시했던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90점 이상 1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했다는 어떤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특목고를 진학한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재수생 중에 특정한 높은 대학을 목표로 계속 다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이제 이런 학생들을 다 모아도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90점을 넘는다라는 절대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총 45문항 중에 듣기평가 17문항을 빼면 총 28개의 독해 문제이고 또 점수로는 63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0점을 넘으려면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선행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듣기에서는 크게 감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독해의 고난이도 3점짜리 문항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빈칸과 문장 삽입 또 순서 배열 3개의 유형에서 3점짜리 문항이 좀 관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함의 추론도 굉장히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주제나 어휘에서도 3점짜리가 종종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3점짜리를 놓고 봤을 때에는 4문제를 틀리게 되었을 때 88점이니까 이제 절대평가 기준에서는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3점일 때 기준으로는 3문제보다 많이 틀리게 되면 1등급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 고난이도 유형에서 안정감 있게 문제를 풀어내야만 원하는 등급을 얻고 의대라던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때 영어의 그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결코 영어 학습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은 어떨까요? 저희 중학교와의 차이점 슬라이드 하나로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 중학교는 모두 절대평가이고 또 중학교 내신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따라는 조금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성실성이 조금 더 부여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미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내신은 영어 실력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성실성을 오히려 많이 보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본문 암기하고 문법 관련된 학습 철저히 연습하고 영영풀이 문법 학습지 열심히 외운 우리 중학생들은 사실 누구나 A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한 40% 정도가 A라고 본다면 이제 변경되는 고등의 등급제로 통해 보았을 때 1등급은 상위 10% 그리고 2등급은 24%니까 누적했을 때 34%.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에서 모두 A를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중학교에서 다 모든 과목 A를 받은 성실한 아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1등급 상위권 받겠죠? 우리 아이는 중학교에서 다 A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그 절대평가의 A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이 어려워서 모두 다 떨어져도 그중에 상위 10%는 1등급을 받고 또 시험이 너무나 쉽게 출제되어서 100점이 난무하는 전교생의 점수가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그중에 가장 우수한 상위 10%만 1등급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90
90점 정도를 받아도 어느 학교냐에 따라 그 학생이 1등급일 수도 또는 뭐 3등급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렇다면 저렇게 어렵다면 내신이 쉬운 학교를 전략적으로 진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90점을 받아도 어느 학교에서는 1등급이 어느 학교에서는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중학교에 무난하게 A를 받았던 학생이지만 100점을 받지 못했던, 근데 그 100점을 받지 못하였던 사유가 어떤 실수, 또 덤벙거림, 이건 다 아는 건데, 이제 이런 말이 좀 반복되는 학생들은 고등에 갔을 때 이 변별의 문제들의 외에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쉬울수록 우리 학생들은 뭐 객관식 문제를 굉장히 대부분 상위권은 잘 푼다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정말 변별을 위해서 준비한 문제를 제외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도 우리 학생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타입이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면 내신이 쉬운 학교를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면학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어 있고, 저희 왜 속된 말로 빡센 학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가서 조금 열심히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서 성과가 조금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습 태도와 그동안의 시험 결과 성과를 내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고 고교 선택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중학교 공부는 충분히 아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공부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았는데요. 대체로 이제 남고에 비해서는 여고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뭐 공학이나 남고에 해당하는 이제 영동일고나 영동고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지문이 40개를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양이 시험 범위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고의 경우는 이제 조금 어나더 레벨입니다. 지문의 수도 많지만 숙명의 경우에는 구문 교재라고 하죠. 어법 관련된 문항도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또 단어장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라는 것은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다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카운팅을 했을 때에는 거의 뭐 1000개를 훌쩍 넘어서 4000개에 이르는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죠. 진선의 경우에도 교과서가 많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부교재의 난도가 다른 학교보다 어려운데 그 범위도 많은 그런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물론 저희 학원처럼 어떤 사교육의 도움도 받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학습 습관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학생들만이 이 학교를 갔을 때 그 부분을 성실하게 잘 끝내고 시험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고 중에서 이제 숙명여고나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전체 문항수로 말씀드리면 거의 40문제에 육박하는 30번대 후반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명여고는 심지어 서술형이 없는데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고 중에서 경기고나 중동고, 그리고 남녀공학 중에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전체 문항 대비 서술형의 비중이 꽤 큰 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문제 풀 때 시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서술형이 단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말이 주어지면 이제 그걸 그냥 쓴다거나 이제 좀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말 제공하고 바로 영작하는 문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독해에 가까운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빈칸 추론 문제 있잖아요. 그 빈칸 추론의 빈칸을 서술형으로 써야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단서도 없고 지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지문의 논리적 이해를 한 친구들만이 빈칸을 정확하게 구사해서 쓸 수가 있겠죠. 또 주어진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 조건을 맞춰서 특정 어휘를 다 넣어서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서술형이 무려 10문제 정도에 육박하게 나온다라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조금 빠르고 정확한 독해, 또 문제풀이도 너무 큰 고민 없이 빠르게 판단하여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습관을 좀 많이
많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수능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재면서 수능 독해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학교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대부고, 우리 남학생들이 많이 가는 단대부고는 반대로 문항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20번대 정도에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항수가 적을 때 물론 좋은 점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 수 있다는 점인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배점이 높습니다. 서술형의 배점이 높고요. 그리고 문항수에 따른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타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문항수가 차라리 많은 학교를 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문항수가 적은데 좀 완성도를 높여서 들어가서 점수를 내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문 변형인데요. 제가 올해 1학기 기준에서 지문 변형이 좀 유의미했던 학교들, 경기고라던가 영동고, 정신여고, 잠신고를 적었지만, 사실은 대치권과 인근의 학교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강남권 밖의 학교를 진학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느 학교든지 간에 고등 내신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문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작게 단어 하나라도 변형된다거나 문법적인 것 하나라도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그리고 조금 복합적인 어법에 대한 또는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지문 변형이 큰 학교들을 조금 명시해 드린 부분이고, 정말 많이 변형되는 학교, 대표적으로 영동고의 경우에는 최대 지문의 70%까지도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단순 암기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철저한 반복 학습을 통하고, 특히 이제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겠죠. 변형이 아주 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패러프레이즈 될 수 있는 표현들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실전에 갔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휘와 문법이 가장 까다롭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변별이 큰 학교를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문법의 실력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학교, 숙명여고와 경기여고, 문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를 진학할 계획이라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성문 종합영어라던가 서술형 특강이라던가 까다로운 여고의 어법을 대비한 수업들을 또 준비하니까요. 그런 수업들을 좀 철저하게 듣고 많은 연습을 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남고 중에서는 물론 이제 휘문고의 경우에도 부교재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대치권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출제되는 문법이라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문법의 비중이 안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출제되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서의 어려운 학교다라고 말씀드려야 하겠고요. 그 외에 남고들은 사실 여고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중상고의 경우에는 문법 실력이 조금 요구되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어떠한 문법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휘가 까다로운 학교, 휘문고나 중동고처럼 자사고의 경우에는 수능이 아닌 비수능형 지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난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능형 지문을 내는 학교들 중에서 중상고라던가 숙명여고, 진선여고, 정신여고도 단어장에서의 문제가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또 외부 지문을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곳에서 출제되는 어휘들, 그리고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는 중상고나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도 어휘의 난도가 생각보다 조금 높은 편, 또 어휘에 대한 문제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1등급도 받기 힘들고 대치권을 벗어나는 것도 위험한데 대치권에 남아있어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고민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가을 학기는 대체로 이렇게 4가지로 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내신이 시작되는 시기, 또 중간고사가 없다면 기말고사 10월부터 공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실 선택이 좀 필요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해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많은 학습량을 커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준비해서 마지막 내신까지도 절대 삐끗하지 않는 완벽함을 필요로 한다. 혹은 오히려 반대로 일반고를 가더라도 자기주도로 아직은 학습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내신에 집중해서 내신반에 수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마지막 학기의 내신이 크게 입학에 좌우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부분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친구들은 고등 선행학습을 이어서 가는 것이 맞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문법은 저희가 내신반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죠. 또 3학년 2학기 교과서 단원들은 고등학교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가정법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 분사 구문, 강조, 또 비교급을 활용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고등에 갔을 때에도 변별 문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내신에서도 굉장히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두 달 공부하지 않으면 조금은 또는 이제 수능 어휘 암기도 조금 이제 한두 달 정도 쉬게 되면 살짝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어디까지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명확한 선택하는 것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등 선행을 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와 올해 6월 모고 어려웠다는데 나도 풀어야지. 그런데 막 5등급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다면 사실은 벌써부터 고3의 어려운 독해, 수능 독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학년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서 고1 독해라고 한다면 정확한 어휘에 대한 이해와 구문학습을 기반으로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조금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과 30번대나 혹은 21번 함의추론 같은 상당한 까다로운 고난이도 문항들에 대한 확실한 학습 이런 것들이 조금 동반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최종 고3 독해를 통해서 논리 독해 고3 독해는 사실 지문은 이해해도 선지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완벽한 선지 분석 그리고 결국은 최종 수능 난이도까지도 학습을 해야 하겠고 또 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자사고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을 사용하는 학교를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뭐 이번 겨울방학쯤에는 고난이도 지문까지도 내가 돌파하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도요. 아직까지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연히 개념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문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실 정확한 어법 포인트를 근거로 쓸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간 친구들은 이제 영작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내가 그동안 학습한 것들을 반대로 영어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어를 주고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가 다 주어졌을 때 정확한 배열을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범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탭스가 있겠죠. 탭스의 마지막 유형은 사실 고등의 일부 학교들에서 출제하는 개방형 어법 문제와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탭스의 경우에는 고등 내신에서 출제되지 않는 어법도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그 어법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밑줄이 없는 어떤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탭스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탭스도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면 사실 완벽한 고등 서술형을 좀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영작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영작과 배열도 당연히 고등 서술형이 맞고요. 그런데 더 변별을 요하는 고등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요약을 한다거나 위에 있는 빈칸에 우리말이 제공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쓴다거나 굉장히 많은 어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 등등의 이런 고등 기출 서술형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실전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서서 보셨지만 수능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선지가 특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문은 빠르게 읽었지만 결국 선지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요소. 그렇다면 마지막에 좀 시간 부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고등 내신의 경우에도 어느 학교를 진학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동안 천천히 숙제를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이 시기부터는 조금 제한된 시간을 걸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휴대폰도 보지 말고 인터넷도 보지 말고 집중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정한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점수를 당연히 기록해 봐야겠죠. 점수를 계속 누적해서 기록해 나가면 내가 이 유형에서 계속 틀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기 객관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영역을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 11월부터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가을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자기 객관화의 완성은 반드시 오답 정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학년 또는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좀 공감하실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도 숙제 검사해보면 정말 많은 양을 내줘도 다 풀어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의지가 아주 박약한 친구를 빼면 문제를 풀어오는 숙제를 힘들어하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으면 성실하게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학생들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오답 정리를 굉장히 귀찮아하기 때문인데요. 채점부터 귀찮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차피 맞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채점까지는 했는데 틀린 문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약점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를 들어 수능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또 87점으로 2등급 받았어. 그 다음 모의고사 이번에는 88점으로 2등급 받았어. 그 다음 모의고사 이번엔 85점으로 2등급 받았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도약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도 원내에서 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독해의 경우에는 이제 선지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각각의 보기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3번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것이 찍은 것이라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래서 정답의 근거, 본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이나 혹은 함의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혹은 순서 배열 문제라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본문에 표시를 해야겠고요. 혹시 이것이 재진술된 표현, 패러프레이즈였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필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고른 오답입니다. 내가 고른 오답은 뭐 때문에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키워드가 나왔지만 어떤 글의 흐름, 논리성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관계없는 언급되지도 않은 것을 내가 고른 건지 아니면 필자의 주장과 정반대를 골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기가 철저하게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비슷한 유형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쌓이겠죠. 문법의 경우에도 그냥 이거 같아서요 라는 건 절대로 이제 허용되지 않고요. 저희가 개념부터 적용까지 순차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명확한 어법 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본인만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학생만이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실 이건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9월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공부하는 시기로 삼고 가을을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일부 진행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